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카라 3위 예제에서 문제를 조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치 문제에서는 이것을 리던던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위치만 만족을 할 때는 x, y 2차원에 대해서 입력은 세타 1, 2, 3 3개가 되기 때문에 리던던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태스크의 자유도는 x, y니까 2자유도인데 입력은 3개를 넣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자유도를 투입해서 이제 리던던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능적으로 뭔가 위험한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을 하죠.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육자유도 여러 가지 로봇들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 육자유도 자코비안이 들어가서 입력이 6개, 출력이 6개 등장을 했는데 이게 우리는 자코비안 인버스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수식에서 이제 보셨고요. 실제 세타와 엑스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입력 3개, 출력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이제 더 이상 정방행렬, 그러니까 행과 열이 똑같은 걸 정방행렬이라고 부르고,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스퀘어는 정사각형을 얘기합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스퀘어가 아니기 때문에 2 곱하기 3 형태이기 때문에 인버스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인버스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필요할 텐데, 자,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이 오늘 얘기 드릴 이제 가장 골치 아픈 부분들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뭔가 행렬이 정방 행렬이 아닐 때, 스퀘어가 아닐 때 보통 생각하는 것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SVD가 되겠고요. 용어도 이미 알고 계신 수도 인버스에 대해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던던트 시스템의 문제점은 리던던트는 입력과 출력이 다르기 때문에 자코비안이 스퀘어가 아닌 겁니다.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기 때문에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닌 걸 풀려면은 수도 인버스 또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대한 필요성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로봇공학의 로보틱스가 처음에는 그냥 대충 만든 다음에 움직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이제 이 리던던트 시스템들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로봇이 되게 어려운 거였구나 라는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하고요. 수학적인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이 로봇이구나로 일종의 그 점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봇들이 그 전까지는 정말 그냥 제어만 하면 되네 라고 하는 이제 똥멍충이 상태에 있었다면, 이제 이게 공간이 굉장히 복잡하고 얘네들이 따져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로봇이구나 라고 하는 형태들로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역에 처음 발을 들여보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만들어서 잘 정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그냥 움직이는구나 했는데, 이제부터는 로봇 공학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한 발짝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역시 인버스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항상 얘기가 나오는 리니어 엘지브라 편이 등장을 해야 되겠고요. 리니어 엘지브라를 다 다룰 수도 없고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겠고, 다른 과목에서들도 조금씩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 인버스에 대한 것도 아마 여러 가지 과목들에서 조금씩 예제들이 나왔을 겁니다. 일단 PCA 할 때도 얘기가 나왔고요. 제가 하는 수업에서도 일부 얘기들을 했지만, 이 분야들은 저는 학부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수업에서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이고요.
이제 대학원 수업 쪽에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더미는 뭐냐면 똥멍충이를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똥멍청이를 대상으로 해서 벡터하고 매트릭스 편 간단하게만 제가 여기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트릭스는 잊어버리시고요. 벡터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벡터가 있다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V1은 10, V2는 01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상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게 X축, 이게 Y축이 될 테고, 여기 V1 벡터, V2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각각 X배, Y배를 해봅니다. 그러면 V1 벡터가 쭉 하고 늘어나겠고요. 그 다음에 V2 벡터도 Y배를 해서 이쪽으로 쭉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더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해서 이렇게 합쳐지는 벡터가 등장을 할 겁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표현이 될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컬럼 벡터 방식이 되겠습니다. 컬럼, 열 벡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수식을 이제 간결하게 표현을 해보면 V1, V2 벡터에다가 얘들은 다 벡터입니다. 열 벡터죠. 열 컬럼 벡터입니다. 컬럼 벡터 형태로 놓고 XY를 해서 두 개를 곱하는 형태들로 문제를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게 V1, V2를 이제 컬럼 벡터니까 10, 여기는 10이 이렇게 써져 있고 01, 열 벡터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래서 등장을 한 것이 바로 컬럼 벡터들을 여러 개 쭉 쌓아놓은 것이 바로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을 보통 한국에서는 행 위주로 행과 이 녀석 곱하고 행과 이 녀석 곱하고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고요. 열 벡터의 합입니다. 그래서 열 벡터의 X배, Y배를 해줘서 더하는 형태들로 설계를 한 것이 행렬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XY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 점은 XY 벡터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쪽 성분 하나, X축 성분에다가 X배 곱해서 더한 거, Y축 성분, Y축 방향에다가 Y배에서 만든 벡터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바로 XY 벡터의 정체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행렬을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행렬을 보시면은 행렬은 열 벡터에 곱하기 열 벡터에다가 예를 들면 여기 1, 2, 3, 4, 5, 6 그리고 여기 알파 베타가 있다면 얘는 1, 2, 3 벡터에다가 알파 베 더하기 4, 5, 6 벡터에다가 베타 베 한 것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매트릭스 형태들 앞서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 이런 매트릭스를 끌어와 보겠습니다. 그럼 이 매트릭스는 열 벡터 위주로 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1, 2벡터하고 마이너스 30 벡터가 있고 거기에 X배, Y배를 해줘서 X 프라임, Y 프라임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1, 2벡터 그리고 마이너스 30 벡터 뽑아보니까 1, 2벡터는 이만큼이고요. 1, 여기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벡터는 이쪽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에다가 각각 X배, Y배를 해주게 되면 V1, 1, 2벡터가 이쪽으로 쭉 늘어나 있고요. 마이너스 30 벡터가 Y배 해줘서 쭉 늘어나서 이 벡터와 이 벡터 두 개의 까만색으로 지금 표현된 벡터의 합을 하면 벡터하고 벡터의 합, 바로 이 부분이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매트릭스이고요.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표현되어 있는 Y는 AX라고 하는 표현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내부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 벡터를 이해하라는 데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좀 다른 문제를 이걸 가지고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보시면 이제 어디 갔어? 이렇게 써져 있죠. 1, 2벡터와 마이너스 30 벡터 1, 2,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는 행렬 A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손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방정식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만들어 보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은 1, 2, 마이너스 30, xy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는 열벡터 행렬을 생각하지 마시고 방정식으로만 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방정식을 풀어보면 1-3xy, 20xy 해서 이런 수식 두 개가 나오죠. 자, 이 수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워낙 한국에서는 연립방정식에 사람들이 특화되어 있어서 이걸 잘 금방금방 풀어내는데 이거 이제 초반에 아주 옛날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내가 이걸 잘 못 풀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을 두 개를 합치면 이런 결과가 나오네. 그죠? x 빼기 3y, 2x 합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고요.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합쳐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식이 3개가 됐죠? 원래는 수식이 2개밖에 없었는데 수식이 3개입니다. 근데 미지수는 xy, 미지수는 2개예요.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이 3개입니다. 근데 3개가 아니라 난 더 만들 수도 있는데 하고서 얘네들끼리 여기다 양쪽에 2배해서 이것도 나오고요. 이 결과하고 얘네들 2개 간의 관계를 빼게 되면 또 이런 결과도 나와서 수식이 5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얘하고 합치고 얘하고 다시 합치고 뭔가 이렇게 막 합치면 수식은 몇백 개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수식을 한 100개 만들었다 쳐보겠습니다. 수식을 100개를 만들었지만 여기에 의미 있는 수식은 몇 개인가요? 사실 2개밖에 없습니다. 원래 있었던 이 수식 2개가 의미가 있고 수식을 아무리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든 간에 이 수식들은 얘네 2개의 조합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수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관계에서 원래 의미 있는 건 2개인데 얘네들을 조합을 하면 선형 조합이기 때문에 리니어는 리니어하고 리니어를 더하면 리니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 얘는 리니어 그룹에 들어간다. V라는 벡터가 있는데 알파벳 하면 걔는 원래의 선형 벡터 공간 안에 들어가고 알파 V1 더하기 베타 V2를 하면 걔도 선형 공간에 들어갈 때 이게 바로 선형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는 수식에다가 숫자를 곱하고 더하기 2를 하거나 2번하고 똑같죠. 빼기 2를 곱하고 1번하고 똑같고 다시 더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아무리 바꿔보려고 해도 수식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지만 결국은 원래 있었던 수식 얘네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해가 나옵니다. 얘네 2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원래 이 경우가 나오고 또 이렇게 조합을 하든 이렇게 조합을 하든 원래의 결과인 2개의 수식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중고 때 어떤 수식이 있는데 이걸 푸는 전략을 잘못 짜면은 뭔가 더하기 빼기를 계속 잘못하면 수식은 무한히 늘어나지만 답은 안 나오는 멍청한 결과들에 도달을 하게 되겠고요. 바로 이게 이 선형 대수에 숨어 있는 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식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이 많은 수식들 중에는 사실은 의미 있는 것은 꼴랑 2개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그럼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가? 이게 거꾸로 선형대수가 하려고 하는 목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방정식 주고서 방정식을 합쳐서 의미 없는 걸 만드는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이 과정을 거꾸로 해서 뭔가 매트릭스가 수식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는데 얘네들의 의미 있는 거는 겨우 2개밖에 없구나 라는 걸 어떻게 찾아낼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형대수의 많은 이론들의 근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수식은 5개가 됐지만 수식이 5개라 행렬 A가 이와 같이 표현되어 있지만 얘네들은 서로 이 앞에 있는 2개의 수식의 조합이기 때문에 점점점 없애버리면 이 수식을 2배한 게 이거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 해서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2개도 얘네들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없애면 이렇게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보시면 여기에 2가 있으니까 2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여기 위에다 수식에다 더해버리면은 뭔가 의미 있는 숫자는 여기 하나만 남고요.
의미 있는 숫자는 또 여기만 남고 나머지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y가 곱해지니까 y 쪽에 하나 의미 있는 게 있고 x 쪽에 하나 의미 있는 게 있어서 결국 이 수식은 두 개만 의미가 있겠구나. 두 개의 독립 요소가 있구나. 라고 찾아내는 기법.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바로 랭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은 처음에는 5개가 있었지만 이 5개의 수식은 1, 2번 수식을 조합을 해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다 삭제가 되고 나머지 2개의 의미 있는 수식만 남게 되는 것. 독립적인 수식. 얘네들의 조합을 해서 이 3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3개는 독립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수식들은 다 1, 2번을 가지고 조합해서 삭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2번만 정리해서 남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랭크의 개념이 되겠고요. 이 랭크의 개념에서 여기 매트랩으로 지금 제가 코드 쳐봤습니다. A를 구해보면 결국은 2개만 의미가 있다라고 나타나겠고요. SVD 값을 돌려봅니다. 행렬 A가 있지만 여기에는 다 쓸모없는 것들만 있고 2개만 사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행렬 A에 대한 싱귤러 값을 찾아보시면은 마찬가지로 2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랭크의 개수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서의 싱귤러 값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랭크가 몇 개인가를 찾아내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싱귤러 밸류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스퀘어가 아닌 정방행렬이 아닌 경우에 우리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쓰거나 아니면 랭크 계산을 해서 이게 얼마나 독립적인 수식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계산을 해냅니다. 이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해 보이는 비정방행렬 스퀘어가 아닌 녀석은 여러가지 수식들이 이 안에 뭔가 꼬여 있는 상태로 선형 조합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독립성을 먼저 찾아야 되고요. 그 독립성을 찾는 것이 랭크 계산,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싱귤러 값으로 독립성이 몇 개가 있는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선형대수의 목표점이 되겠고요. 왜 우리가 행렬이 있을 때 랭크 계산을 하는지, 이 2개의 수식에서 쓸모없는 수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꾸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에 쓸모없는 수식을 제거를 해서 의미 있는 수식들만 남기는 것, 그게 바로 선형대수가 하려고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개의 수식으로 쓸데없이 잘못 계속 수식을 만들어냈던 어릴 때 연립방정식을 잘 못 풀었던 세계관을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의미 없는 것들을 지워나가는 것이 바로 선형대수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서 이제 랭크와 SVD 쪽 설명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챕터 인버스 매트릭스입니다. 사실 이 챕터를 다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설명하려면 너무 어렵고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자코비안 관련된 것들을 오랫동안은 해봤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학 시간에 해야 되는 얘기고요. 여기서 할 만한 얘기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리던던트 쪽을 처음 다뤄보면서 인버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행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좀 복잡하지만 일단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버스 매트릭스, 역행렬. 이 행렬을 배운 세대들의 경우에는 역행렬 문제들을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역행렬을 다루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분야들이 이 리니어 엘지브라, 선형대수에서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랭크, 컬럼 벡터, 그 다음에 역으로 풀 수 있는가, 한국말로 가역이라고 부르던데 인버터빌리티라고 부르는 요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게 쉬운가? 정답부터 얘기 드리면은 SVD입니다. SVD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이 다음도 사실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제 경우도 마찬가지고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이해를 하고 나면 그 전까지의 이 랭크라든가 뭐 로우 앤 컬럼 벡터, 인버터빌리티 이런 요소들이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했다가 SVD가 이해가 가고 나면 거꾸로 이 요소들이 전부 다 이해가 가게 됩니다. 제 경우가 이랬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SVD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고요. SVD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지난번에 Manipulability 얘기할 때도 꽤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앞서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저는 랭크, 컬럼, 로우 벡터, 인버터빌리티를 설명을 할 때 전부 다 SVD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SVD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여기로 들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자코비안은 일단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 행렬이죠, 행렬. 선형 변환이니까 행렬인데 이 행렬에 의미 있는 값들을 찾아보니까 그 의미 있는 값들은 앞서서 이게 이제 이퀘이션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독립적인 수식은 몇 개인가 이걸 찾아내는 거고요. 여기에는 랭크로 찾아도 되겠지만 SVD로 찾아서 싱글러 개수가 몇 개인가 찾아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넘버 오브 이 우물 표시가 넘버를 뜻해서 싱글러 개수가 몇 개 있는가가 바로 랭크하고 똑같기 때문에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SVD를 토대로 해서 나머지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의미 있는 싱글러 밸류가 있고 U나 V는 직교 변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하는 부분들이라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뭔가 행렬이 있는데 의미 있는 싱글러 밸류 두 개를 찾아내고는 걔들을 변환 옆에 있는 변환하는 행렬들로 만들어서 분리한 것, 그게 바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코비안 또는 여기 행렬 A가 있을 때 얘의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로 분리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행렬의 특징을 지금 보시면은 3 곱하기 2, 2 곱하기 3. 행과 열, 행열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3 곱하기 2면 행의 개수, 두 번째 거가 열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열인 거죠. 만약에 이게 뒤집어졌으면 열행이라고 불렀겠죠. 그래서 이게 한문식 표현들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중국어에 가까운 일본식 중국어라서 한자로 표현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자, 그래서 이 행렬 J가 있는데 걔가 3 곱하기 2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보시면은 이게 맞아야 떨어져야 되죠. 여러분들 그 매트릭스 A에 M 곱하기 N 곱하기 행렬 B를 하려면 여기에 있는 열과 B의 행이 똑같아야 결과물 A 곱하기 B는 M 곱하기 A로 표현된다.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 결과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지식을 알고 있다면 3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녀석은 일단 3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3으로 시작을 하는데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U하고 V는 변환 행렬입니다. 직교 형태로 오서고널 변환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정방 행렬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뒤에 있는 2를 맞출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데, 자, 바로 이 싱글러 밸류에서 맞춰줍니다. 3 곱하기 3이니까 여기도 3이 돼야 되겠고요. 그런데 끝날 때는 2로 끝나야 되니까 이 싱글러가 3 곱하기 2라는 찌부러진 행렬이 등장을 했고요. 그럼 여기가 2니까 이제 나오는 마지막 변환 행렬 V는 다시 2로 시작을 해서 변환이기 때문에 정방 행렬로 2차원 문제가 돼서 2 곱하기 2로 끝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이 부분에 트랜스포즈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 곱하기 3 그리고 싱글러 값이 3 곱하기 2 싱글러 행렬이 그 다음에 2 곱하기 2로 해서 양쪽 변화는 정방 행렬이지만 가운데 있는
S가 싱귤러한 녀석만 3 곱하기 2의 형태를 갖습니다. 자, 2 곱하기 3인 경우도 볼까요? 그러면 2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2로 시작했고요. 싱귤러가 2 곱하기 3 끝날 때는 다시 3 곱하기 3으로 끝을 내줍니다. 이게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기본적인 구성이 되겠습니다. 아니 뭐 별거 없죠. U하고 V는 변환을 해주는 거고, 뭔가 2차원 공간이 3차원화 되는 거고요. 3차원 공간이 2차원화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3의 2를 잘 보시면은 3 곱하기 2이기 때문에 x, y 2차원이 들어가서 곱해지면은 나오는 결과는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식의 3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원 입력이 들어가서 3차원화 되는 것들, 이런 의미를 갖겠고요. 2 곱하기 3이면은 3차원 입력이 들어가서 2차원으로 바뀌는 것들, 마지막은 2차원이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문제를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행렬의 의미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A, m 곱하기 n이기 때문에 곱해져야 되는 녀석은 n 곱하기 1이죠. 그래서 n 차원이 들어가서 결과물은 m 차원이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a, m 곱하기 n은 입력으로는 n차가 들어가서 출력물은 m차가 나오는 변환, 바로 이게 선형 변환 중에 행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의 역행렬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j-에다가 역행렬 마이너스 1을 붙인 거고요. 이 행렬에 마이너스 1을 붙여봅니다.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a, b의 역행렬은 정의가 순서가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v를 역행렬을 해줍니다. vt의 역행렬 나오고요. s의 역행렬 나오고 u의 역행렬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usvt니까 인버스를 붙여놓으면 v부터 뒤에 거부터 인버스, s의 인버스, u의 인버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똑같은 수식을 이렇게 자꾸 써놨냐면 자, 얘네들은 u나 v는 뭔가 정방행렬이니까 역행렬이 붙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문제는 얘예요. 얘 삐뚤어져 있죠. 정방행렬이 아닌 거에 역행렬이 존재하는가. 또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u나 v는 정방행렬이니까 얘네 두 개 문제가 없는데 S23에 역행렬이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한 거고요. 옛날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바보같이, 야 이게 정방행렬이 아닌데 얘들이 역행렬을 가질 수 있어? 이걸 어떻게 가져야 되지? 이게 옛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되겠고요. 이와 같이 정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S 3 곱하기 S 2 곱하기 3은 바로 3 곱하기 2니까 3개 곱하기 2개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요. 다음 여기도 2 곱하기 3이니까 이 2개 곱하기 3인데 싱귤러 값은 잘 보시면은 2개밖에 없어요. S1, S2. 나머지는 다 0인 겁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도 S1, S2이고 나머지는 다 0입니다. 뭐 0이 들어갔으니까 곱하고 나면 차원이 없어지겠네. 이런 의미를 생각하실 수 있겠죠. 00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XY가 곱해지면은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뭔가 의미 있는 거 나오고, 얘하고 얘하고 곱해져서 뭔가 의미 있는 거 나오고, 00이 곱해지니까 빵이 나오겠죠. 그래서 0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뭔가가 하나가 없어지는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가 정방행렬이 아닌데 이제 얘의 역행렬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또 S가 정방행렬이 아닌데 S 인버스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이게 대각 방향으로만 지금 있고 나머지들은 0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쉽게 인버스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왜 이런 짓을 하는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과정들의 인버스를 만들기 쉽게 만든 것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다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행이 길고 열이 좁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행이 적고 열이 많은 경우입니다. 얘들의 인버스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 녀석의 인버스는 이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의 역행렬은 여기에 있고요. 얘의 역행렬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행과 열이 뒤집어져 있죠. 행과 열이 뒤집어져 있어서 자, 3 곱하기 2인 녀석의 역행렬은 2 곱하기 3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싱귤라 밸류들이 역수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진짜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S 곱하기 S 인버스를 하면 I가 나와야 되겠죠. 단위행렬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했더니 오 맞죠? 네,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다음 여기 SM 곱하기 M 얘하고 얘네 두 개를 또 곱해 보겠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두 개를 곱했더니 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단위행렬이 나온다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S의 역행렬은 언제든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귤라 밸류로 표현되어 있는 S의 역행렬은 그냥 간단하게 행과 열을 서로 뒤집고요. 그 다음에는 각각의 싱귤라 밸류들의 역수를 취하게 되면 두 개를 곱했을 때의 아이덴티티 행렬이 나온다. 까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일부 소식은 사실은 좀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그냥 일부러 뒀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는데 단위 행렬이 똑같지가 않아요. 얘는 3차원이고 얘는 2차원이에요.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과정들 때문에 보시면은 이게 조금 이 순서를 만약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좀 궁금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자, 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가지고요.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J는 USVT라고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으로 3개의 매트릭스 곡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럼 J 인버스는 USVT의 인버스니까 순서가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USVT.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얘네들은 전부 다 변환을 해줍니다. 변환이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직교 좌표계로 되어 있는 오소거널리티라고 불리는 직교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직교 성분을 갖고 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U의 인버스는 UT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로테이션 매트릭스 보시면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로테이션을 할 때 X축, Y축, Z축은 서로 다 직각입니다. 이렇게 서로 직교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버스 역행렬을 트랜스포즈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U의 인버스는 얘네들이 전부 다 직교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펜이 안 써진다. 그래서 U의 인버스는 UT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U의 인버스는 UT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U 곱하기 U 인버스는 U 곱하기 UT는 I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오소거널리티라고 불리는 직교 성분임을 의미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V-T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V-T는 VT의 인버스가 되겠고요. 그러면 얘는 이 성분은 직교이기 때문에 VT의 T하고 같겠고요. 그래서 얘는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T는 V가 되고 S 인버스 그대로 있고 U 인버스는 UT로 표현이 되는 이렇게 J의 인버스 역행렬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바로 이 부분에서 이걸 이렇게 곱하는 순서들을 이렇게 하면 아이덴티티 단위 행렬의 차수가 여기는 3 곱하기 3 여기는 2 곱하기 2로 달라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트릭스 A가 스퀘어가 아닐 때에 조금 더 집중해서 수식을 아까 이 수식들은 요거 자체로는 틀리지 않지만 뭔가 한 가지가 약간 애매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매함을 뭔지 한번 이 부분에서 맞춰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A 매트릭스가 정방행열이면요, A 곱하기 A 인버스는 A 인버스 곱하기 A하고 똑같아야 되고요. 얘네들은 단위행열이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A가 M 곱하기 M으로 행과 열이 똑같기 때문에 얘의 결과물은 I M 곱하기 M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A가 만약 스퀘어가 아니라면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방행열이 아니라면 A가 만약 3 곱하기 2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요 두 수식의 관계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A 인버스는 A 인버스 A하고 같은가? 이 두 가지를 대입을 해보시면 A는 3 곱하기 2니까 요 왼쪽 항 이제 풀어볼게요. 여기에 있는 왼쪽 항은 3 곱하기 2니까 요거 하나 써져 있고 얘의 인버스를 하게 되면 행과 열이 바뀌니까 2 곱하기 3이 돼야 되겠죠. 이게 A 인버스, 이게 A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하고 2 곱하기 3이 곱해지니까 I는 3 곱하기 3이 나오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하시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계산을 해주면 바로 이런 계산이 나오고요. 오른쪽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A의 인버스, A는 3 곱하기 2니까 A의 인버스는 2 곱하기 3일 거고요. 얘를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A가 3 곱하기 2로 들어가니까 얘는 계산하면 뭐야 이거? I는 2 곱하기 2가 나오죠. 이 두 가지 결과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당연히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거는 정방행열일 때만 이 관계가 맞겠고요. 정방행열이 아닌 경우엔 관계가 두 개가 틀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맞지 않는다라는 건 정방행열이 아닌 경우에는 이 수식과 이 수식이 두 개가 같지 않다. 3 곱하기 3이고 여기는 2 곱하기 2라서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죠. 아이덴티티인 건 맞지만 111 이 행열과 이렇게 생긴 행열이 두 개가 같냐? 같을 수가 없죠. 차수가 다른데 두 개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라고 하는 문제들이 왼쪽에 붙어야 되나? 여기 오른쪽에 붙어야 되나? 왼쪽에 붙어야 되나?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겠고요. A가 2 곱하기 3인 경우에도 똑같이 경우의 수로 풀어보시면은 이 수식은 이렇게 나오겠고요. 이 수식은 이렇게 나와서 차수가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두 개의 수식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우리가 구할 때는 어떨 때는 왼쪽에 곱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오른쪽에 곱해야 되는 이런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걸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에 인버터블한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인버터블. 이거는 인버스하고는 다른 거고요. 인버스는 역행열을 뜻하고요. 인버터블은 이 매트릭스가 인버터블한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많이 안 좋으니까 제가 바꿔볼게요.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인버터블 매트릭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매트릭스가 역행열이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그러면 스퀘어 매트릭스인 경우에 A는 n 곱하기 n이면은 여기에 제가 이제 랭크라는 표현을 다시 써놓습니다. 랭크가 n개이고 행과 열이 n개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역행열이 존재하고 두 개는 같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m 곱하기 n입니다. 그리고 이때 m 곱하기 n인데 m이 n보다 큽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얘 랭크를 계산하는데 로우 랭크가 아니라 컬럼 랭크를 계산합니다. 이 컬럼들이 독립적인가를 뜻하는 거고요. 이 컬럼들이 독립적인 게 풀로 n개만큼 존재한다면 이때 우리는 얘는 레프트 인버터블 왼쪽에 역행열이 붙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뭔 소리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A는 n 곱하기 n이고요. 수식이 지금 이렇게 수식이 이렇게 행열 A가 밑으로 길게 세로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표현이 된 경우에 그러면 M은 3이 되겠고 N은 2가 되겠죠.
그러면 A의 역행렬은 구해보면은 2 곱하기 3이 되겠고요. A는 3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A는 이 결과물은 역행렬을 풀어서 보면 2 곱하기 2가 되겠고, 여기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숫자는 바로 2입니다. 2. 풀 컬럼 랭크를 가져서 독립적인 컬럼이 두 개가 있을 때 얘네들의 역행렬을 구하게 되면 두 개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것들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컬럼이 의미 있는 것들, 독립적인 것들이 두 컬럼이 있으면은 역행렬을 곱했을 때 나와야 되는 단위 행렬도 두 개여야 되는 거죠. 2 곱하기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이게 의미 있냐 의미 없냐 앞부분에서 제가 처음에 랭크 계산할 때 얘기 드렸던 그 부분 상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 A 안에는 의미 있는 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역행렬을 구했을 때 역행렬하고 자기 자신을 구했을 때 단위 행렬도 의미 있는 것들 두 개만 딱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컨셉이 되겠고요. 라이트 인버터블은 옆으로 가로로 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식이 되어 있는 경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때 랭크 계산을 해봤더니 의미 있는 게 두 개가 있더라 라고 한다면 이때의 여기 잘못 썼네. 이렇게 라이트 인버터블 오른쪽에 인버스가 붙을 수 있는 경우이고요. M은 2개, N은 3개입니다. 그러면 A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2 곱하기 3으로 표현되어 있고, A 인버스는 하나 둘 3 곱하기 2 형태이고, 얘네들의 계산을 하고 나면 I는 2 곱하기 2가 됩니다. 아까는 3 곱하기 3이었는데요. 그죠? 아까 여기 보시면 3 곱하기 3으로 나온 이 경우 있잖아요. 이거 말고 바로 여기죠. 여기죠. 이 계산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것들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우리가 바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인버터블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 또는 오른쪽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서서 보셨던 이 수식은 사실 틀린 겁니다. 이 수식은 보시면은요, 얘는 오른쪽에 인버스가 붙어 있는데 오른쪽에 인버스가 붙을 수 없고요. 얘는 왼쪽에 붙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는 그냥 순서대로 요거랑 곱하기처럼 보이게 하느라고 이렇게 달아놨습니다만, 아까 제가 뭔가 틀렸다는 표현은 이렇게는 계산할 수가 없고요. 지금 차수도 3개로 늘어나 있어서 의미가 없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계산 결과는 똑같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수식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인버터블이라서 왼쪽에 붙어서 마지막 두 가지의 결과들이 똑같이 두 개가 의미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수식이고요. 이 부분이 바로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 되게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드실 거고요. 레프트 인버터블, 그런데 얘는 이렇게 생겨있는 밑으로 길게 생긴 거지만 의미 있는 컬럼은 몇 개, n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고 나면 n 곱하기 n 형태로 i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n개만큼의 의미 있는 게 있으면 왼쪽에 레프트 인버터블을 붙여가지고 이 수식은 n 곱하기 n, 즉 의미 있는 거의 개수가 n개만 되게 만드는 것들이 이 인버스를 구할 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보시면요, 이번에는 옆으로 n보다 n이 커서 옆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되어 있고요. 이때는 랭크가 몇 개인가, 로우 랭크가 몇 개인가. 원래 랭크 정의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행 개수로만 따지잖아요. 행에 대한 랭크가 풀로 현재 n개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는 지금 2개가 되겠고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인버스를 붙일 수가 있겠고요. 계산을 하고 나면 여기에 나오는 것도 m 곱하기 m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m 곱하기 n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때 랭크 개수가 n은
두 개였고요. 이때는 로우 랭크의 개수가 m은 두 개여서 결국은 얘네들 두 개가 전부 다 2 곱하기 2 형태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이상한 야릇야릇한 이 컨셉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서 보면요. 자, 세로로 되어 있는 어떤 행렬이 있습니다. A가 세로로 길쭉한 거고요. 그럼 이때 의미 있는 세로일 때는 세로로 되어 있는 녀석은 열의 랭크를 봅니다. 열의 랭크가 의미가 있다면 열의 랭크, 열의 개수니까 n이 되겠죠. 그럼 그때 끝나는 개수가 i n 곱하기 n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m 곱하기 m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m 곱하기 m이면 이게 왼쪽에 붙지 않고 오른쪽에 붙어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건 원래 몇 개예요? n개만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m개가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포함한 경우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의미가 있는 랭크가 열에 있냐 행에 있냐를 따지는 방법론이 레프트, 라이트, 인버터블인 거고요. 그래서 개수가 적은 쪽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행렬이 세로로 되어 있으면 컬럼의 랭크가 이쪽에 행 쪽의 랭크가 몇 개인가를 확인하고 인버스를 붙여가지고 그 의미 있는 개수 두 개만 있다면 이쪽에 두 개가 나오게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인버스를 구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라이트 인버터블에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행의 랭크를 더 많이 봅니다. 여기에 많은 것들은 쓸모없는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행의 랭크가 몇 개인가를 보고 왼쪽이냐 오른쪽 결정해서 보면 오른쪽에 붙여야지만 의미 있는 개수 두 개만가 나오도록 행의 개수만큼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에서의 그 틀린 예제를 잘 한번 보시고요. 앞서서의 수식이 어디가 틀린 거냐면요. 롱 익스프레션 틀린 예제에서 지금 보시면은요. 얘를 억지로 오른쪽에다가 붙였어요. 근데 실제 이 문제를 보시면은 얘는 이 녀석이잖아요. 행과 열의 개수가 다른데 의미 있는 개수는 뭘 뜻하느냐? 행이 많고 열이 적은 경우라서 열의 랭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열의 랭크가 중요해서 실제로는 n개만큼의 랭크만이 존재할 뿐인데 이걸 억지로 오른쪽에다 곱해 놓게 되면은 마지막에 보시면은 m 개수만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추가해서 계산해서 의미 없는 필드를 만들어낸 것이라 얘들은 삭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행과 열의 개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레프트 인버터블이냐 라이트 인버터블이냐에 인버터블이 어디 붙는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A라는 행렬이 n 곱하기 n으로 되어 있을 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m이 맞냐 n이 맞냐를 먼저 봅니다. 그러면 적은 개수 쪽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컬럼 랭크라서 n 곱하기 n인데 n이 적으니까 이쪽에 컬럼의 개수가 몇 개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랭크가 두 개다 라고 하면 여기 나와야 되는 인버스의 결과물 단위 행렬은 두 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2 형태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왼쪽에 인버스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로우가 행이 적고 열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 경우들에 해당하겠고요. 그러면 개수가 적은 데를 보라고 했잖아요. 의미 있는 개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쪽에 행 쪽의 랭크를 보고 행 쪽의 랭크가 3개가 있고 열 쪽에는 4개가 있는 경우면 이때의 결과는 3개니까 3개만 의미가 있는 거라 i는 3 곱하기 3 형태가 되어야 돼서 이걸 위해서는 오른쪽에 인버터블한 A 인버스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왼쪽에 붙냐 오른쪽에 붙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개수가 적은가, m이 적은가 n이 적은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A 매트릭스가 n보다 n이 적은 경우에는 여기가 n 곱하기 n이 되도록 인버스를 왼쪽에다 붙여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n 곱하기 n인데 어디가 작은가? m이 적잖아요. 그럼 여기는 n 곱하기 m이 나올 수 있도록 오른쪽에 인버스를 붙이는 라이트 인버터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적은 쪽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의 인버터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행렬이 뭐 예를 들면 n 곱하기 n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작은 쪽이 어느 쪽인가? 작은 쪽이 의미 있는 n이 작으면 컬럼의 랭크가 중요한 거고요. m이 작으면 로우의 랭크가 중요한 겁니다. 보통 랭크를 따질 때는 행의 랭크를 많이 따졌었는데 이 인버스 문제를 풀 때에는 컬럼 방향의 랭크 그리고 로우 방향의 랭크 두 가지를 다 따집니다. 어느 쪽이 조금 더 작은 그러니까 행이 작으냐 열이 작으냐를 토대로 해서 작은 쪽의 랭크를 가지고 이 문제를 뒤집을 수 있게 의미 없는 것들을 가지고 뒤집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들만 찾아야 되니까 1차적으로 랭크가 작은 데를 확인을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컬럼이나 열이 작은가 행이 작은가를 보시고 열이 작은데 그 열에 풀 랭크가 꽉 차 있으면 그쪽으로 우리는 마지막 단위 행렬의 개수가 되도록 만드는 거고요. 행이 작은데 행의 랭크가 풀로 차 있다면 행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덴티티 행렬이 나오도록 오른쪽에 역행렬을 붙인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중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하고 열이 계속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풀로 랭크인 경우 이제 잘 보시면은 행렬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바로 가로로 되어 있는 건데 리던던트인 경우에 자코비안 행렬은 입력이 열이 되겠고 출력이 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요 라이트 인버터블 케이스가 바로 자코비안 리던던트 모델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렵다.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이걸 지칭하는 아주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오버 디터민드 그리고 언더 디터민드라는 용어로 표현이 됩니다. 오버 디터민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렬이 세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언더 디터민드는 행렬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보시면은 1x 더하기 2y는 3, 2x 빼기 y는 1, 3x 더하기 y는 2. 이퀘이션은 3개인데 미지수, 언노운은 2개입니다. 그럼 이 수식은 답이 1개이거나 아니면 1개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3개를 다 만족을 해요? 미지수는 2개 가지고서 3개를 다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는 이걸 만족하는 해가 없습니다.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옵티말로 가장 가까운 걸 찾습니다. 어떤 xy가 이 값에 제일 가깝고 이 값에 제일 가깝고 이 값에 가깝도록 구속조건 3개의 이 구속조건을 전부 다 만족할 수가 없으니 최적화로 문제를 풀어서 제일 비슷한 x하고 y를 구하는 옵티말 문제로 풀게 됩니다. 이게 오버 디터민드. 너무 니네 이 조건을 무조건 만족해야 돼 라고 하는 규칙만 너무 많은 경우 오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언더 디터민드 경우는 반대로 해가 무한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두 가지 수식을 보면 이퀘이션은 2개인데 미지수는 3개입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무한히 많은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바로 아까 보셨던 여유 자유도 문제가 바로 이 언더 디터민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행렬의 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디터민드와 언더 디터민드인 두 가지 경우가 푸는 방식이 달라요. 이때는 옵티말, 답이 없기 때문에 옵티말로 근사값을 찾는 거고요. 언더 디터민드 경우에는 답이 너무 많아서 그 많은 것들 중에 뭔가를 찾는 형태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무어 펜노즈 수도 인버스 이 사례를 가지고서 랭크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행렬이 인버터블한가 아닌가를 볼 때 여러분들은 랭크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이 옆으로 찌부러져 있냐, 위로 찌부러져 있냐, 오버, 그 다음에 언더, 이런 두 가지 경우인데요. 이때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행렬 A가 이 자체로는 인버터블 하지 않고 얘도 인버터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행렬 자체들의 랭크들이 행과 열 두 가지를 보시면 스퀘어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은 스퀘어로 만들어 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방법이 바로 무어 펜로즈의 수도 인버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오버 디터민드 되어 있든지 A가 언더 디터민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얘네들을 정방행렬로 만들어 주는 방법은 AT를 곱해서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얘네들을 사이즈를 보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자, AAT를 곱하는 경우와 ATA를 곱하는 경우에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AT를 곱하게 되면 A는 N 곱하기 N, A 트랜스포즈는 N 곱하기 M입니다. 그래서 AA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그때는 N 곱하기 M이 나올 거고요. A는 N 곱하기 N이고 얘는 N 곱하기 M이니까 이때는 A 트랜스포즈 A를 하면 NN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A가 어느 쪽으로 삐뚤어져 있는지, 언더인지, 오버인지 여기에 따라서 AAT를 할까, ATA를 할까가 중요하게 됩니다. 오버인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밑으로는 수식이 길잖아요. 아까 더미들을 위한 그 수식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것들이 쓸모없는 것들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는 것들은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열 벡터를 보는 겁니다. 열 쪽의 랭크를 봐서 n이 중요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버 디터민드 된 경우에는 n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여기서는 또 열이 쓸데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행의 랭크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m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숫자는 m이 되겠고요. 언더인 경우에. 그리고 오버인 경우에는 n이 의미가 있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인버터블 여부를 따질 때 언더 디터민드의 경우에는 m, 오버 디터민드 경우에는 n의 숫자에 치중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A 트랜스포즈를 할 것인가, A 트랜스포즈 A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앞서 얘기 드린 거하고 똑같이 m과 n 숫자에 달려 있는 거고요. 오버인 경우에는 n이 나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오버 디터민드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언더 디터민 경우에는 작은 숫자 m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게 언더 디터민드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오버, 여기가 언더입니다. 그래서 오버 디터민드 시스템은 오버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n이 더 중요해서 풀 컬럼 랭크 n이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ATA라고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A에다가 A 트랜스포즈로 곱해주면 n by n 행렬이 등장을 하고 이 녀석은 이제 인버터블에서 우리가 인버스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언더 디터민드의 경우에는 여기 잘못 썼네요. 풀로 랭크니까 m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네도 순서도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앞에 게 오버, 뒤에 게 언더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오버 디터민드, 얘는 언더 디터민드인 경우이고요. 그래서 m이 중요하니까 이때는 AAT고 이제 이 녀석은 의미 있는 숫자 m개를 가지고 있는 정방행렬이 되니까 인버스를 구할 수 있고요. 얘는 의미 있는 숫자가 n개, 적은 숫자니까 ATA는 정방행렬이 돼서 인버스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어 펜로즈 수도 인버스의 밑에 숨어있는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시간이 길어졌는데 오버인 경우에 이와 같이 표현됐고 n by n, 그 다음에 언더인 경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언더 디터민드인 경우, 그러면 이때 의미 있는 숫자는 쓸모없는 수식은 행 쪽에 더 많으니까 n이 의미가 있어서 n by n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 그 다음에 언더인 경우에는 이쪽에 의미 있는 쓸모없는 숫자가 많고 의미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m이 중요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우 행의 랭크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AA 트랜스포즈로 해서 n by n 개수 m개만큼, 여기는 n개만큼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ATA를 할까 AAT를 할까는 의미 있는 개수, 랭크 개수가 어디에 의미가 있는가를 보고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설정하면 얘네들은 의미 있는 것들 n by n으로 구성된 정방행렬, 의미 있는 랭크 개수 m by m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방행렬이라 무조건 인버터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어 펜노즈의 수도 인버스의 기본적인 수식들이 등장한 겁니다. 자, 어려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잠깐 여기서 끊겠습니다.